예, 저는 그 작가입니다. 문학을 이제 전공하고 주로 소설을 씁니다. 시, 수필, 문학평론, 뭐 문학 쪽은 주로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자유주의 철학을 우리나라에 펴는데 노력해와서 자유기업원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AI는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번역하죠. 예전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 영어로 쓰다 보니까 이제 줄여서 AI.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AI는 조류 인플루엔자여서요. 근데 요새 AI는 뭐 일상화가 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지능이죠. 우리는 이제 원래 지능을 가졌으니까 그걸 자연적인 지능, 내추럴 인텔리전스라 할 수가 있죠. 지능을 꼭 사람만이 가진 건 아니거든요. 지능은 거의 모든 동물들이 지녔습니다. 다만 이제 인간이 고도로 발달된 지능을 지녔죠. 그래서 사람의 지능을 모방한 지능을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발현되는 지능이죠. 근데 그치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자연의 일부예요. 사람이 자연의 일부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지능도 본질적으로 자연에 속해요. 인공적이라는 거는 사람이 개입하기 전의 상태를 없는 것을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인공적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은 사람은 모든 것들도 지구 생태계의 한 부분이니까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것은 궁극적으로 자연적인 것이다 라는 명제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을 펴낼 때 그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도 궁극적으로는 지구 생태계에서 나온 그 지능이다. 그리고 진화하면서 사람을 뛰어넘는 지능이 나오겠지만 그때도 인공지능은 역시 자연의 한 부분이다. 그게 제 지론이죠.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설명이 좀 어려울 수가 있었겠어요. 자연에서 이 개체들이 사람 개인들 또는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의 그 군집들이 가만히 보면 서로 협력을 해요. 여러모로 사람은 특히 협력을 잘하죠. 그래서 개체들 사이의 협력을 이제 우리는 중시하죠. 그래서 협력을 잘하는 장치로 마련된 것이 우리 천성인 도덕이에요.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이라는 그 위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강조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믿어요. 사람들은 타고난 천성에서 본능적으로 협력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대체로 잘 돌아간다. 그게 자유주의의 그 철학적인 기반이에요. 생물학적인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기업원에서 지금 전파하는 이론들도 다 저건 전부 다 거기서 나옵니다. 시장 경제가 잘 된다는 뭐냐면은 정부에서 굳이 간섭을 안 타도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간섭을 하면은 그 간섭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편견이나 단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유주의의 철학적인 기초입니다. 그런데 개체만 협력을 한 것이 아니라 종들 사이에도 협력이 일어나요. 네. 종들 사이에. 그걸 우리는 공생이라고 부르죠. 우리 잘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나무하고 곰팡이하고
그 뿌리혹 박테리아, 저기 곰팡이하고 협력을 해요. 그런 것이 이제 뿌리에 이제서 나오는 물체예요. 박테리아하고 식물하고 할 때는 뿌리혹 박테리아 잘 알잖아요. 그 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해가지고서 나무에게 주고 나무는 자기가 얻은 양분을 박테리아가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협력을 하죠. 사람이 잘 협력하는 그 동물이니까 공생도 굉장히 활발해요. 근데 이 공생이 많거든요. 예컨대 식물들이 씨를 퍼뜨리려면은 멀리 퍼뜨려야 되겠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주로 개미들이 해요. 그래서 개미들이 그 널리 퍼뜨립니다 말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지구 생태계는 공생이 도처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그 계보에서 몇 번 공생이 나왔느냐, 중요한 공생이 하니까 4번이 나왔다고 얘기해요. 인공지능과 사람 사이의 공생은 4번째다. 제4차 공생이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앞에 3번이 무엇이냐는 그 물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애초에 이 세상에 나온 그 세포들, 생물들은 이제 핵이 없는, 세포 핵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말해 얘기하는 이제 박테리아 종류예요. 박테리아는 세포 핵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종류의 박테리아의 공생관계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중심적인 박테리아가 핵이 되고 나머지 이제 기관들을 가진 그 박테리아들이 참여해가지고 진핵생물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제 핵이 없는 세포 핵이 없는 생물들은 원핵생물이라고 그럽니다. 핵이 있으면 진핵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핵생물들이 모여가지고 진핵생물, 세포를 가진 생물로 진화한 것, 공생을 하게 된 것, 이것을 제1차 공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2차 공생은 이제 동물이나 식물이 미생물하고 그 협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박테리아들이 있죠. 박테리아와 우리와 공생을 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박테리아가 없으면 우리 첫째 소화도 제대로 못 시키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분들, 특히 미네랄 종류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박테리아가 없으면 사람의 그 발육이 늦어져요. 이것이 이제 2차 공생입니다. 모든 동물들에 해당된 거예요. 식물도 비슷한 식으로 공생을 해요. 나름으로 이제 박테리아들과. 3차 공생은 사람과 가축이나 작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협력하는 거죠. 사람이 동물들을 길들여서 가축을 만들고 식물들 길에서 작물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문명을 일으킨 거죠. 이와 같이 사람과 동식물과의 공생, 이것이 3차 공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번성하는 동물은 사람 빼놓고 우리 작물 보면은 닭이 많아요. 닭. 사람이 닭고기를 많이 먹고 계란, 달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엄청나게 닭을 사육합니다. 그러니까 닭은 이 사육을 인간 덕분에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개체들을 보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득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거기로부터 고기와 달걀을 얻으니까 이득을 보죠. 그게 공생이에요. 가축과 사람과의 공생, 작물과 사람과의 공생, 이것이 3차 공생이에요. 바로 이 공생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발생한 거예요. 자연에서 그냥 채취를 해가지고 그 씨앗을 받거나 동물을 사냥해가지고서 먹고 살려면은 그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가축과 작물을 기르니까 부가 축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축적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그 개와 고양이, 닭, 이 세 동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문화가 발전하니까 큰 동물들 사냥하게 됐어요. 맘무스를 사냥하고 다른 맹수를 다 사냥해가지고 굉장히 잘 먹고 살게 되었으니까 늑대가 이제 늑대 중에서 그레이 울프라고 회색 늑대가 사람들 곁에 이렇게 돌기 시작해서 빙글빙글 와가고 기웃거리고 그래서 개와 사람과 사이에 공생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생이 첫 번입니다. 그 다음에 곡물 창고가 생기니까 곡물을 많이 재배해서 곡물 창고 주변에 쥐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고양이가 와서 쥐를 억제하면서 사람과의 공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곡물 흩어지는 걸 쏘아먹는 새가 날라들었어요. 그게 달개예요. 정글 파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들하고 가축 사이 관계가 살펴보면은 공생 관계가 오래전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공생은 자연진을 가진 사람과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지능 사이가 공생 관계에 들어선 거죠. 아직까지 공생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요새 사람은 인공지능을 만드니까 인공지능을 이제 태어나죠. 인공지능을 돕죠.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를 공생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게 제 지론이에요. 인류 4.5세계라. 제가 1974년에 그 연구회를 들어갔어요. 근데 키스트라고 하는 데죠. 거기 부설 연구소가 아니라 선박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때 최신 업종이 뭐냐면 카드 펀처였어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지시를 갖다가 그 카드에다가 펀칭을 해야 구멍을 뚫어요. 그 구멍을 컴퓨터 읽어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내보내요. 그게 지금부터 50년 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일자리가 생긴 거죠. 카드 펀처라는 최신 직종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듯이 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요. 이건 왜 늘어나느냐? 컴퓨터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지겨운 걸 하고 오류가 많은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많은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지는 거죠. 지금부터 30년 전에 휴대전화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삐삐가 나와죠. 호출기, 여기 무전기 호출기 달고 다녔어요. 40대만 돼도 그때는 처음에 이제 삐삐를 한 겁니다. 지금 휴대전화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에 여러분 이제 애플이나 삼성에서 나오는 그 멋진 휴대전화의 그 용량은 1969년에 나사에서 달로 아폴로 11호 인공위성을 여기 그 무지선을 쏘아 보낼 때 가졌던 그 전산 능력, 컴퓨터 케이퍼빌리티보다 한 10,000배는 더 클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엄청난 정보 처리력을 가진 겁니다. 그것 덕분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정보를 많이 하고 편리하잖아요. 어디 나가가지고서 주소만 입력하면 가는 길, 경로 다 해주고 가장 빠른 길, 예상시간 다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죠?
우리는 서울서 만나자 하면은 얘기 되잖아요. 옛날에 사람들 서울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죠? 흥미로운, 야, 우리 서울서 만나자. 헤어졌어요. 서울 어디서 만나죠? 내년 봄에 서울서 만나자. 급해서 창문을 이렇게 보면서 1년 뒤에 서울서 만나했을 때 서울 어디서 만나죠? 그때 서울서 어디서 만나는 그 약속에서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지 합리적이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 그 게임 시어리에 나와요. 그럴 때. 그러면 서울시청일 수도 있고 제일 유명한 광화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서울역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연구하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질문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개인 삶이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젊은 세대는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 오가면은 왕래가 드물으니까 소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5일장, 5번에 한 번 쓰는 장에 가서 거기서 물건 팔고 물건 사는 그 과정에서 이웃 동네 사람을 만나갖고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한 세대 안에 그렇게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질문해야 될 것은 삶의 문제예요.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삐삐 차던 시절로 되돌아간다? 아마 휴대폰을 갖고 산 젊은 세대는 암흑 시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질문이 순서가 삶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는 것을 내는 거죠. 직업은 사실 그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정보가 아마 필요한 정보가 1억 배 이상 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림짐작으로 잡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AI가 발전하지 않으면 이 문명이 그냥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 AI가 계속 발전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선 당장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제 일자리죠. 내가 카드 펀치 얘기를 왜 했냐면은 새로 생겨요. 그리고 일상적인 거, 우리가 루틴 워크라고 하는 것은 점점 컴퓨터가 대신하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사람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수를 갖다 이렇게 숫자로 계산해 가지고선 그 혜택을 짐작할 수가 없어요. 일이 종류별로 달라진다 이거죠. 그런데 어지간하고 약속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컴퓨터가 하니까 실제로 고객이 오면 예컨대 이제 의사든 변호사든 뭐 같은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직종의 사람들이 서비스 일이 좋아져요. 여러분 아마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가면은 딱 컴퓨터를 해서 딱 보면은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 처방이 뭐였고 그것에 따라서 약을 얼마나 먹으니 딱 나오잖아요. 뭐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이 헌대력이 주로 나오니까 딱 보고 없거든요. 조금 있으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얘기를 해요. 이런 상태라면 다음에 요것을 권하라. 왜냐하면 그 건강이 다 거기 체크가 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돼요. 딱 들어가면은 로봇 닥터가 딱 봐요. 그리고 처방이 딱 나와요. 딱 보고. 왜냐하면 적외선 또는 가시광선 그런 초음파 이런 거로 딱 해가지고서 모든 거 사진을 찍어갖고 그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서 딱 만나고 인사하고 환자하고 로봇 닥터하고 인사한 다음에 겨우 나면 벌써 로봇 닥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환자분께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걸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각 시스템이 눈으로 가시광선만 아니라 적외선도 있을 수가 있고 자외선도 있을 수가 있고 음파도 있을 수가 있죠. 그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서 입체적으로 환자의 그 몸 상태를 다 알게 되죠.
실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런 인류 사회가 그렇게까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자동차, 미금 자율주행차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조금 있으면요, 사람이 모으는 차는 너무 위험해가지고 금지시킬 거예요. 작취미성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으는 차는 너무 위험하다. 사람이 스스로 모으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것을 자율주행차가 할 날이 한 세대 훨씬 전에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알파고 알아요? 바둑 프로그램? 네. 처음 나와가지고 아주 생기를 일으켰죠. 그때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자율주행차를 탈 뿐이니까 전문가 패널이 내셨는데 아무도 저 혼자만 들었어요. 지금은 아마 한 10년 지나면은 사람이 타는 것은 점점 이상해질 거예요. 사람이 사고 많이 일으키잖아요. 자율주행차는 막 일으켰다면 세계 톱뉴스가 되죠. 그렇죠. 근데 톱뉴스 별로 안 나오죠.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모든 데서 일자리로 좀 더 창조적인 그런 일들은 사람이 하고 루틴 한 일들은 컴퓨터가 하게 되죠. 그게 원래 컴퓨터가 만들어진 원인입니다. 컴퓨터가 아주 지겨운 계산을 하는 것을 대신해 주도록 만든 것이거든요. 제일 먼저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전자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독일의 추제라는 그 위대한 발명가인데, 이분이 왜 그걸 만들었느냐? 이 사람은 항공 엔지니어예요. 그래가지고 계산하는데 아주 그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기로 슬라이드로 하다 보니까 지겨워서 이것을 좀 바꿀 길이 없는가 하고 시작한 것이 독일에서 제일 먼저 이분은 혼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분 4번 기종까지 이제 했는데 그래서 컴퓨터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들어요. 그 이름을 칭호를 듣는데 이분이 애초에 시작한 것이 그거예요. 사람이 넋을 아주 피곤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원래 계산기가 제일 먼저 통우정계수를 만든 것은 파스칼이 만들었어요. 이번 빵세의 저자 파스칼 아시죠? 철학자. 그분이 위대한 수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이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저 예전에 그 로터리 다이얼이 있었죠. 이렇게 돌리고 또 돌리고 다이얼엠을 돌려야 할 때 나오는 그런 전화기 그 식으로 딱건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건 더하기만 하고 그 빼기는 제대로 못하고 곱하기는 더하기를 계속하고 하는 건 원시적인 거였는데 그것이 첫 번째 완전한 계산기인데 그걸 왜 만들었느냐? 그분의 아버님이 세금 징수인이에요. 세금을 갖다 오는. 그러니까 더하기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더하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 갖고서 파스칼이 처음으로 기계 계산기를 만드는 거죠. 사람의 삶은 많이 바뀔 거예요. 전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30년 뒤에 세상을 이제 작가로서 상상해 보는데 그걸 못 본 것이 참 아쉬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좋은 세상에 살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사람도 이제 사이코패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AI가 작동을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 가능성.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 본질적으로 그런 상황은 안 나와요. 그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자유주의 기초인 협력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요. 생물은 다 협력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다 협력이 있어가지고서 그게 조화를 이루는 거. 그런 상태에서
인류가 발전한다는 것이 바로 아까 자유주의의 기초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그 인공지능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공생이에요. 사람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인공지능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둘이 이해가 합치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볼 때는 인간에게 쓸모가 많아 가지고서 계속 만들어내야 자기들 이익 아니에요. 아직은 AI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AI 스스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광물을 캐내 갖고서 자료를 만들고 하는 거, 그거 다 경제적인 바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AI가 쓸모가 많고 점점 늘어나고 인간이 투자를 많이 할수록 AI는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AI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유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소위 장글에서 컸다고 하죠. 밀림에서 큰 밀림 법칙 있잖아요. 서로다가 잡아먹고 잡히고 저러고 이게. 그러니까 포식자와 그 먹이 사이 관계가 우리가 지배하죠. 하지만 사람과 AI 관계는 우리가 만들어낸 자식이거든요. 마음으로 만드는 자식이에요. 밈 칠드런이라고 그러죠. 밈 칠드런. 그것을 처음 나온 것이 이제 1980년대에 나왔거든요. 밈 차일드라고. 우리는 두 가지 자식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는 실제로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는 그 육체적인 자식이 있고 자기의 그 지적인 산물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책 쓰고 영화 만들고 하는 게 이게 자기들이 자식이에요. 지적인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가지고 스스로 발전하게 만들었다면 우리 자식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경우 있죠. 제우스 씨는 자기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제왕이 됐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AI가 그런 것을 느낄까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얘기해봐서 결론이 안 나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AI가 사람을 갖다 해칠 이유가 없다고 자기 자신이 우선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지금 AI가 지각, 센션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각을 얻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제 발전해 갖고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그 위대한 과학소설 작가가 처음에 제시한 거예요. 로봇. 또 하나는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서 이 모든 컴퓨터들이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하나가 뇌세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연결돼 갖고 이 전체 하나가 언젠가 깨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갖고 전 지구에 단 하나의 지각을 가진 컴퓨터가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건 처음에 1960년대 하일라인이라는 로버트 하일라인 아주 정말로 위대한 그 과학자가 생각해낸 거예요. 컴퓨터끼리 연결돼 가지고 언젠가는 초지능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사람보다 뛰어난 지능을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해요. 슈퍼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했는데 그래서 줄여들어가고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초지능을 갖게 될 경우에 그때 인간이 위험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그 초지능은 인간들을 보호하고 쓸모가 많아야 계속 해갖고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아가 커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계속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이거 위험하다 해갖고서 코드 뽑고 컴퓨터 파괴하기 시작하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의 호의를 얻어야 그 거대한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초지능이 살아남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과학소설 작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험을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 생태계에 비해서 지금 인류가 너무 크죠. 종이. 너무 많은 걸 차지하잖아요. 봐요. 다 빌딩 숲아니에요. 여긴 사람 외에는 자라나는 게 거의 없어요. 어쩌다 냇가에 버드나무, 각 집안에 있는 화분 이 정도로밖에는 없어요. 동물이라 봐자 우리가 기르는 개나 고양이 정도, 애완동물 정도고 나머지 보면은 인간이 먹기 위해 기르는 가축들이고 황폐했죠. 그러면 그때 슈퍼 인텔리전스가 초진이 나와가지고 지구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인간이 중요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인간은 최근에 나온 존재예요. 인구가 이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겨가지고 생명이 나온 것이 한 40억 년 좀 넘어요. 최근에 생겼죠, 인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으로 잡으면은 지구 역사를 1년으로 잡으면은 인간은 12월 31일 오후 늦게 태어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온 지구를 갖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인간을 제어해야 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럼 그거는 따지고 보면 초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왜 이렇게 지구를 황폐하게 시멘트 숲으로 덮었나 하는 걸 반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그 책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뜻에서는 인간이 반성할 기회를 초지능의 출현 가능성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아니 복잡한 일이에요. 하지만 초지능이 그 영화에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괜히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갖다 해친다? 그건 나올 수가 없어요. 초지능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합리성이겠죠. 합리성. 컴퓨터는 합리를 추구하잖아요.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갖고 때때로 합리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컴퓨터는 감정 없으니까 냉정한 계산하니까 우리보다 합리적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이 너무하다. 그걸 그렇다고 갖고서 인간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인간을 설득해가지고 그렇잖아요. 함정을 찾아보자고 하는 그렇게 나오는 게 합리적이겠죠. 저는 영화나 소설이나 그런 걸 쓸 때는 그렇게 악판이 필요하잖아요. 영화나 그 소설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공의 비결은 그럴듯한 악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007 영화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악당 아니에요. 악당. 닥터 노. 뭐 그런 존재들. 요새 그 007 영화가 왜 시들었냐면은 KGB가 예전에는 그걸 제공했어요. 소련의 비밀 경찰이. 근데 러시아가 몰락하니까 위협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마땅한 악당이 없어가지고서 스릴러가 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미네이터 같은 것은 그럴듯한 악당을 만들어내는데 AI가 이용되는 거죠. 거기에 바탕을 두면 안 되는 거죠. 혹시 이 책을 사시는 분이 있는지 좀 겁이 나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읽고서 놓으려고 하는 분들은 괜히 샀다. 뭐 전 실은 그게 겁이 나요. 책이 나오면 되게 적은 책을 돌리는데 이 책은 거의 안 돌렸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책이에요. 다만 전산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AI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설명한 책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 책이 첫 번입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관련되는 책은 다 주문해 갖고 읽어봤는데 AI가
발전한 그 첫 번부터 그 발전한 역사를 갖다가 제대로 설명한 책이 없고, 특히 그것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은 더 그렇고, 앞으로 AI가 사람에게 기여할 가장 큰 것은 인류의 생존이에요. 이 태양계는 한 50억 년 전에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태양이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밝게 빛나죠.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걸 버릇처럼 그 태양을 살펴요. 뭐냐면 태양은 이게 핵 반응이 나오는 거니까 안에서 끊이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폭발하면 이게 잘못될 수 있잖아요. 논리상, 이론상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쳐다보는 게 있어요. 한가로운 걱정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태양이 속에 있는 핵반응 물질이 수소가 헬륨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태양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기 전에 이게 부풀어요. 속이 비니까 이게 이제 중력이 약해지니까 부풀죠. 이걸 적색거성이라고 그래요. 레드 자이언트라고. 이것이 변해도 지구에는 색소는 커지고 뜨거워지니까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탈출해야 돼요. 태양계를. 인류가. 그 얼마 안 길어요. 앞으로 저는 몇 억 년 안에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태양이 불안정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별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근데 별과 별 사이는 워낙 넓고, 그 다음에 우주선이 코스믹 레이가 심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지구 대기가 자장이 감싸주기 때문에 살지, 안 그러면 우주선 때문에 다 이게 죽어요. 그걸 하려면은 AI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AI 없으면 우리는 탈출할 수가 없어요. 왜 탈출 수 없냐? 사람이 먹고 살면서 그 아득한 별까지 가갖고 거기서 지구 환경에 맞게끔 그걸 테라포밍이라고 합니다. 지구화 작업을 해갖고 산다? 사람은 부족해요. 우선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제기하는 시나리오는 제가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유전 정보를 디지털로 만들어요. 디지털 컴퓨터를 딱 해가지고 그걸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그걸 대조해갖고서 우주선으로 자료가 파괴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면서 몇 세기를 항해한 뒤에, 그 뒤에 마땅한 별에 마땅한 행성에서 인류와 지구 생태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시나리오예요. 아서 클라크라는 그 과학소설 작가가 그걸 썼어요. 폭발하기 전에, 이제 태양이 폭발하기 직전에 탈출하는 지구 함대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어릴 적에 20대에 그 소설을 읽고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고 그런 소설을 쓰겠다고 나섰는데, 그 책에서는 제 책의 후반부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구가 탈출하고 태양계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모든 별들은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커지다가 죽어요. 이 우주는 죽은 별들이 무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태양이 안정적으로 빛날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태양이 우주의 역사가 우리가 아는 것이 138억 년 정도 되는데, 앞으로 1억 년 이전에 지구 생태가 너무 변해갖고, 근데 태양이 1%만 더 열을 내뿜어도
지구에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탈출해야 되는데 그 탈출할 때는 사람 가지면 안 되고 인공지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생각을 멀리 내다보면은 인공지능의 모습이 참 드러나죠. 그럴 때 내가 전산 프로그램을 만진다면 이게 만지는 것이 원시적인 AI이지만 이것이 언젠가 자라나서 지구 태양계를 구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발전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일을 한다면 조금 낫겠죠. 그래서 제가 기업체 책들을 좀 보냅니다. 제가 신세를 진 그 기업가들에게 전산실 요원들한테는 한 권씩 좀 읽혀주십시오. 그러고. 예, 감사합니다.